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밀린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밀린 거는 일단 10시 반부터 밀렸으니까 삼성전자 때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제가 어제는 지수가 오를 수 있다,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오르지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금리가 1.66%까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하락하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보니까 뭐 특별하게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보이콧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악재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에서 ISM 지수를 얘기하면서 그 지표가 저점에 도달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는 미국 시장이 고점이 될 거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고점 논란이 계속되는데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156%거든요. 버핏 지수는 120% 이상이 되면 과열이라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높은 지수죠. 그러니까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제가 계속 고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옆에서 자꾸 주위에서 고점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악재가 나오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이 시작되면 또 자동 매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것보다는 역시 우리나라 기관들은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죠. 삼성전자도 팔고 LG전자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긴 했는데 오늘 장중 매수는 금융 쪽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예, 전체적으로는 금융과 그리고 전기전자를 매수했는데 오늘 딱 매도한 업종은 운수창고와 서비스 두 개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장중에 환율이 1115원까지 빠지니까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이 10시 반 개장하면서부터 하락하니까 정확하게 10시 반부터 선물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빠졌는데 중국이 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밀린 건지 아니면 아까 나온 뉴스로는 뭐 긴축 우려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오늘 그 차이나 A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0개 종목만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낙폭이 오늘 너무 크거든요. 그게 금융에 집중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긴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또 뉴스 중에 중국의 그 외국인 투자가 1월 달에 3천억 위안 정도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3월 달에 500억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급감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위안화 약세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준다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금리가 2.06인데 미국 금리가 1.7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제가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국과도 격차가 많이 줄어서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기관의 매도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금리가 1.66%로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반도체 업종은 하락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악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국제관계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계속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제 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인터넷 대표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 그런 쪽도 안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도 안 올랐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그런 쪽이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GM이 올랐죠. 자동차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좀 그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좀 갔는데,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약간 정체를 하는 거는 고점에 대한 부담,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환율이 1115원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늘렸는데요. 이제 근데 중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줄였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매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일단 그 중국 때문에, 중국이 빠지니까 일단 그 선물이 매도가 나오니까 환율이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가 살짝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5일째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기간이 얼마를 매도했냐면 1억 1,3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6,5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 5일간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양이 1,500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외국인 매수가 3월 26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때 매수가 동시에 시작한 종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3월 26일 날 우리나라 환율이 1135원에서 1129원으로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때 매수를 시작했는데 SK 하이닉스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데,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큰 종목 중에 매수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약 쪽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시황하고 상관이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환율 흐름만 가지고 이걸 매수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오늘 그 달러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달러 약세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로이터에서는 달러 약세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언제부터? 지금 여기서 금리가 횡보를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로이터에 있는 그 경제 분석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또 골드만삭스하고 얘기가 또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금리가 여기에 있으면 이게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을 때는 달러를 사서 창고에 비축해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를 해서, 그것도 금액을 아주 크게 매수를 해야 환율이 한 10% 빠지면 그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매수는 앞으로 계속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오늘 시장은 정확하게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이 하락 이유가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오늘 고민이었는데요. 오늘 코로나 환자가 66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9시 한 중반 정도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시장이 오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살짝 밑으로 내려간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0시 반부터 선물 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급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하락이 조금 커졌다가 지금 또 좀 많이 회복해 있는 상황인데, 중국 영향이 크지 않을까.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중국 정부가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올림픽을 보이콧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확산되게 되면 또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피델리티가 제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 네. 이거는 웬만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피델리티하고 코인베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크립토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했어요. 이걸 왜 만드냐면, 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제도권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넘었고요. 과거에
2017년, 2018년에 그때 암호화폐가 뜰 때 그때는 규모가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랬기 때문에 그게 뭐 없어지더라도 상관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2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책자들은 지금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에서는 이거는 투기 자산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예.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피델리티 미국의 금융사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뭐 페이팔이나 테슬라 쪽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게 금융회사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정책자들과 중앙은행이 이거를 제도권 내로 도입을 허용할 것인가? ETF를 지금 만들어서 승인을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를 승인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좀 커지는데요. 이제 뭐 이거 암호화폐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과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도권 내에 있는 자산들,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그리고 주식 그리고 원유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어떤 금융 시스템적으로 보호되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이렇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없고 그리고 지급을 보증하는 어떤 그런 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덩치가 이제 2조 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책자들의 판단으로 엄청나게 큰 금융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도권 내에 있는 거는 정책자들이나 중앙은행장이 함부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에 이게 뭐 인정 안 한다. 이 자산은 뭐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급락할 수 있잖아요. 급락하게 되면 이 다른 금융자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칼이 하나 생긴 거죠. 정책자들이 어떤 칼이 하나 생긴 건데 이거를 뭐 이게 더 올라간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우리나라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이거는 이제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격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 가격이 급락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마진콜 같은 그런 강제 매도가 나와서 이게 충격을 주죠. 그러면 그걸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또 손실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때도 그게 급락하게 되면 은행이 손실을 보고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여태까지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격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정책자들이 무기로 활용한다면 언젠가는 어떤 경우에 이걸 무기로 활용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가격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회복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무기로 써서 어떤 충격을 준다.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냥 계속 옆에서 투기 자산이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다가 언젠가는 제도권 내로 넣을지 아니면은 아예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경제가 튼튼해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자산 가치가 많이 부풀려졌을 때 그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경계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죠. 네. 앞으로는 이게 봐야 할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금리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또 암호화폐 가격까지 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뉴스에 매도를 했으니까 내일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